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텔레콤의 신승장사업본부장 박희신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조금 아쉽긴 한데,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시어 김기영 교수님과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즘 MZ 세대들의 금융투자 문화와 이들이 접할 미래 금융 중에 디파이라고 하는 탈중앙화 금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끝에는 저희 세종텔레콤이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시켜드리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Z세대의 금융투자 문화에 대한 트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인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만 25세부터 39세까지,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문화가 혼재된 환경에서 자란 세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Z세대는 만 24세 이하 세대로 흔히들 디지털 네이티브, 그리고 휴대폰을 하도 많이 사진을 찍고 다녀서 포토 사피엔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MZ세대들은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돈과 소비에 편견이 없고, 사실 가성비보다 가심비나 감성비 그리고 플렉스와 같이 충동적으로 소비의 행복을 찾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유보다 공유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소비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대비를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과 그리고 결혼이 어렵고 날이 갈수록 청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문제로 이들은 빠른 수익을 위해서 무리한 투자에도 서슴지 않고 뛰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MZ 세대들은 자본주의 퀴즈, 파이어족 이런 이제 다른 용어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3명 중 2명이 파이어족을 꿈꾼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뜻하는 Financial Independence와 조기 은퇴를 뜻하는 Retire Early의 첫 글자를 딴 그런 말인데요. 파이어족은 하루빨리 돈을 벌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룬 뒤에 조기 은퇴해서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한마디로 짧게 벌고 적게 쓰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51세에 은퇴하고 그리고 목표 자산을 13억 7천만 원 정도 모아서 월 평균 생활비를 한 457만 원 정도 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내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양적 완화로 인해 부동산, 주식, 이런 자산 가격들이 급등하여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벼락거지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습니다. 작년 서울에서 집 산 사람 중에 한 60%가 2030 세대에서 생겨났는데요. 연끌, B2 이런 빚을 내어서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이런 MZ 세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MZ 세대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어디라 또 이제 쫓아가서 이제 최근에 재테크 시장에서 신주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리셀 시장에서 한정판 운동화가 한 30만 원짜리가 지금 2,300만 원에 팔고 있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샤넬의 중고 한정판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샤테크라고 해서 리셀 시장에서 또 새롭게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로 역주행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 중에 브레이브 걸스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노래 중에서 롤링이라는 노래가 작곡가가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음악 저작권을 여기 뮤직하우라고 하는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해서 지금 한 100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어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테크 분야에서도 미술작품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평균 수익률이 지금 현재 한 20% 이상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투자가 절반 이상이 현재 MZ 세대, 즉 2030 세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프랑스 사상가 장폴 샤르트르의 말이 있습니다. 태어남을 뜻하는 버스, 그리고 죽음을 뜻하는 데스, 그리고 여기에 C라고 하는 초이스, 선택이 있다는 말인데요. 요즘 MZ 세대는 인생의 B와 D 사이는 코인이 있다라고 풍자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과 코인 투자 거래 동향을 보더라도 4월 중순 기준으로 코인 거래 대금이 일평균 24조로 코스닥과 코스피의 거래 대금을 합치면 22조보다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 아침에 코인 거래량을 코인마켓에서 대략 살펴보니까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중국 우리나라에서 정부 방침의 그런 영향 때문에
한 12조까지 좀 다시 떨어진 그런 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MZ세대들은 그 투자와 미래에 대한 가치관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래에는 과거보다 경제 성장이 조금 더 이제 어렵고 자산 축적도 그에 따라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이 좀 어렵고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최근에 증권사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 개설도 절반 이상이 2030 세대가 주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또 노동의 가치가 자산의 가치보다 이제 더 떨어지게 되는 그 격차가 더 심해지는 것이 이들에게 더욱더 큰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2030 세대가 자신의 자산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시장이 주식과 코인 시장인데요. 여기에 이제 정부는 세제 개편으로 과세를 좀 더 증대시키고, 그리고 가상화폐도 내년부터는 과세해서 더더욱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실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30 세대는 우리나라의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금융 상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더더욱 이제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MZ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누구나 금융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탈중앙화 금융이란 그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동작하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디파이 플랫폼에 예치된 금액이 오늘 아침에 보니 약 한 1,000억 달러, 하나로 한 110조까지 급등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그 TV의 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한 85조 정도라고 이제 그때 소개되었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지금 현재 110조까지 이제 늘어났습니다. 최근 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그 디파이의 암호화폐 예치가 몰리고 있다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디파이는 지난 그 2017년에 메이커다오를 시작으로 했으나 그동안 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투자 수익 기회로 인식되면서 가상자산 얻기가 이제 이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그리고 MZ 세대들도 관심 대상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집중식 그 금융과 다르게 신뢰의 주체가 분산되어 개방성과 비허가성, 그리고 투명성과 효율성 등 특성을 가진 이런 이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구축해서 예치된 토큰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요를 끌어내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디파이의 부상에 따라 최근에는 이제 CFI라고 하는 중앙화 금융 개념이 좀 등장했습니다. CFI 기관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만 그 특정 주체가 자산의 보관과 관리를 맡을 뿐만 아니라 또 법정화폐로 취급하는 구조이고, 법정화폐와 가상자산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디파이에 비해서는 탈중앙화 정도가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의 그 법정화폐 입출금 계좌를 이용하는 지금의 업비트라든지 빗성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디파이는 법정화폐를 취급하지 않고 중앙관리 주체가 없는 가상화폐만을 취급하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를 삼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만들고 있고, 그리고 결제, 대출, 뭐 이런 이제 기존 금융 서비스는 물론 중개자가 없는 탈중앙화 거래소가 디파이의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합성자산, 보험, 자산운용 등과 같은 이런 기존 금융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성격의 상품들도 있고, 각종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결과에 배팅하는 솔루션과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연결하는 그런 기술이 서비스화되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디파이 사례를 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크다오는 대출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 플랫폼으로 디파이의 시작을 알린 프로젝트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달러와 연동된 그 다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메이크다오에서 대출을 받는 이유가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도하지 않고도 이걸 담보로 활용해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해가 그 수입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컴파운드와 에이브에 관한 내용입니다. 컴파운드는 2018년 8월에 그 메인넷을 런칭해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예치하는 서비스와 그리고 가상자산을 담보로 해서 또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받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도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예치와 대출 플랫폼으로 그 예금자가 에이브에 자금을 공급할 경우에 토큰을 이자로 받고 또 이런 수요가 높아질수록 예금자가 이자율이 상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무담보로 짧은 시간에 대출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플래시론 그리고 이제 금리를 고정이든 변동이든 언제든지 선택 변경이 가능한 그런 기능도 있고 그리고 22개 코인을 담보로 인정하는 다른 디파이 대출보다도 많은 기능과 장점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로 구성했는데요. 이드와 ERC20 기반의 토큰에 이제 교환 거래가 가능한 그런 이제 형태로 설계를 좀 했습니다. 그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마켓 메이킹으로 유동성을 보장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용자가 매수 매도를 하고 싶을 때 거래 상대방을 찾는 과정이 필요 없이 그들이 정한 이제 가격 결정 방식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누르기만 하면 이 공식대로 바로 거래가 실행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유니스왑이 등장하고 나서 여러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가 이 유니스왑의 작동 원리를 지금 현재 모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신세틱스는 합성 토큰, 즉 신스를 담보로 활용한 대표적인 합성 자산 거래 플랫폼입니다. 합성 자산은 그 특정 자산을 보유한 것과 똑같이 금융적 결과를 불러오도록 그렇게 구성한 증권이나 자산의 집합제를 말하는데요. 암호화폐나 법정화폐, 그리고 뭐 금, 은, 원자재, 주식 등 이런 것들을 보유하지 않아도 해당 자산의 가격을 추정하는 토큰을 발행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위에도 암호화폐를 단순히 이제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런 가상자산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디파이 플랫폼들이 지금도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그 디파이 금융 모델은 기존의 금융 제도에는 좀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기존 금융 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만 좀 살펴보고 이런 이제 법 규제라든지 충돌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규제 혁신 제도에 대해서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그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산하에 한 9개의 금융 관련 관리하고 감독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수많은 규제가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중개자들이 이런 역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과 탈중앙화 금융은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금융권 그 진입 장벽이 매우 높다는 게 안타까운 좀 현실입니다. 은행만 보더라도 최소 자기 자본금이 미국은 한 200만 달러, 한 우리나라 돈으로 21억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 1000억 정도가 있어야 되고 보험도 한 300억 정도가 이제 최소 자기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금융제도가 그렇게 많이 뒤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그 자본시장 관련돼서 법률이 한 16개 정도 존재했는데요. 이들 중에 7개 법률을 통합해서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2009년도 그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라든지 보험, 증권 이렇게 다 따로 이제 해야 했던 금융사업을 영업을 할 수 있도록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금융상품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의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이 이제 오더라도 좀 더 쉽게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바로 자본시장법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본시장법이 규제 계획을 여는 좀 단초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자본시장법 때문에 가상자산이 오히려 더 이제 어려운 그런 국면에 맞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작년 9월부터 시행한 전자증권법 같은 경우는 중앙화된 이제 방식으로 전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원장 간식에 전자등록을 하는 블록체인 기술과는 상반되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 상품에 적용시키기가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좀 살펴보자면, 이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에서 유래한 것인데,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제품과 사업 시도 뭐 이런 것들이 기존에 이제 법적 행정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임시 허가라든지 특례를 부여해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가기부, 산업부, 뭐 금융위, 중기부 이런 법안들을 각각 이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 기본법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 혁신 5법 또는 1+4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부처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듯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5일 기준으로만 제가 이제 좀 한번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거의 1년 9개월 만에 한 329건 정도에 되는 이제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승인을 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국민 편의라든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험을 해볼 때, 부처 간의 협력이라든지 실질적인 이제 이런 제도의 개선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규제 샌드박스 중에서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역특구법인데요. 이 지역특구법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 자유 지역특구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 안에서 이제 1차로 물류, 관광, 공동안전, 금융 이렇게 4개의 이제 컨소시엄 사업자를 이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작년에 3개 컨소시엄 사업자를 이제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저희 세종텔레콤은 금융 분야와 의료 분야에 이제 2개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잠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부동산 집합 투자와 수익 배분 서비스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제 그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자금이 예전에 이제 저축은행으로 갔다가 다시 정권사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자금이 흐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산운용사로 자금이 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이제 라인과 오티머스 같이 이제 부작용도 좀 작년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자산이 투자자가 공모보다는 사모에 이제 집중이 되어서 부의 편중도 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자산운용사들이 펀드를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일반인들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투자 플랫폼을 한번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고자 먼저 부동산 펀드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하는 사업을 부산에 지원을 해서 이제 특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출시는 올 12월을 목표로 해서 저희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요. 부산 지역 부동산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동산 투자를 잘한다는 이지스 자산운용사와 GS 네트워크 자산운용사와 함께 지금 이제 상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2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부산에서 의료 마이 데이터 사업도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대 병원과 그리고 또 지역 개발업체가 이제 같이 컨소로 참여를 해서 개인의 이제 의료 데이터를 제약사나 연구기관 등지에 안전하게 유통하고 그리고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예약도 할 수도 있고 실손보험도 청구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갖다가 넣어서 올해 말에 이제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발표 내용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집중형 금융에서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들은 이제 최근에도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다가 모 카드사에서 카드 대금 결제를 갖다 조작하는 이제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이유로 이제 이 탈중앙화 금융의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점점 이제 대두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해서 이제 점차 이제 디파이까지도 지금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디파이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제가 조금밖에 말씀 못 드렸지만 굉장히 새로울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기존 금융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도 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중앙집중적인 기존 금융기관에서 이런 디파이 플랫폼을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디파이 상품이 너무 많은 이제 파생 상품을 이제 만들고 있어서 과거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그런 리스크가 디파이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우리 사회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MZ 세대들이 그들이 바라는 이제 니즈와 그리고 또 투자자 보호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이런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기관하고 연계하고 또 디지털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해당 법 제도를 좀 미국이나 일본, 스위스처럼 유연하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사항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 필요하다고 하면 법 제정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 기관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금융과 디파이가 융합되는 이 CFI 사업 모델이 미래 금융에 우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좀 짧은 시간에 좀 많은 내용을 좀 전달하려다 보니까 좀 분선을 얻었는데, 아무튼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사업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